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열풍을 이끄는 일개 거대 기술주를 말하는 건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투자자가 이 AI 파티에 뛰어들 때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조용히 뒷짐지고 현금만 산더미처럼 쌓아두면서 관망하던 거물이 딱 한 명 있었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중함의 대명사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수를 궁금해하던 그 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기술 대기업인 알파벳, 바로 그 구글의 지분을 대거 사들인 겁니다. AI에 좀 회의적인 것처럼 보이던 그다,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알파벳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워런 버핏의 이 결정이 단순한 주식 매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그 굳건한 투자 철학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세계랑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이 한 번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좀 과열됐다고 본 거죠. 그러다가 작년 3분기에 갑자기 알파벳 주식 1,780만 주를 매입합니다. 이게 현재 가치로 약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단순히 그 금액이 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포트폴리오에 새로 추가한 주식이 알파벳 단 하나였다는 점이에요. 아, 오직 하나요? 네, 여러 곳에 이렇게 찔러보는 식의 분산 투자가 아니라 오직 한 기업에만 자금을 집중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뭐 그냥 여러 후보 중에 알파벳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닐까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버핏의 스타일을 고려해보면 이건 단순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투자자거든요. 수많은 AI 관련주 중에서 오직 알파벳 하나만 골랐다는 건 나는 이 기업을 다른 기업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뭐랄까 강력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매우 신중하고 의도적인 결정이었다는 하나의 확실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그의 그 특별한 기준이 대체 뭔지 그걸 알아야 이 투자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버핏의 투자 원칙, 그의 이른바 투자 설명서는 사실 유행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맞습니다. 그의 투자 세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내구성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는 10년, 20년, 심지어 50년 뒤에도 살아남아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습니다. 변동성이 큰 투기성 회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우량 기업을 선호하죠. 아, 버크셔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말씀이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맞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파격적인 투자였던 애플까지 전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해당 분야에서 다른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이죠. 바로 그겁니다. 버핏이 그걸 경제적 해자, 즉 이코노믹 모트라고 부르죠. 아, 그 해자요? 네, 성을 둘러싼 깊은 강처럼 외부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경쟁 우위요. 그래서 그의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이 기업을 영원히 소유해도 괜찮은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아마 같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기술은 유행이 너무 빠른데 과연 구글이 100년 가는 코카콜라처럼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제가 하려던 질문이었습니다. 버핏은 과거에 IBM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 기업에 대한 그의 판단이 항상 옳았던 건 아닌데 왜 유독 알파벳에서는 그런 영속성을 발견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IBM의 사례는 그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줬죠. 기술 기업의 해자는 브랜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습관과 그 생태계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걸요. 이제 버핏의 눈으로 알파벳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넘어선 습관의 지배자라는 점입니다. 습관의 지배자라. 확실히 그러네요.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검색한다고 안 하고 구글링 한다고 말하죠. 맞아요. 영상을 볼 때도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켜고요. 다른 대안을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해자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광고주들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 되고요. 이게 바로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의 원천이죠. 하지만 알파벳의 진정한 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다각화된 생태계입니다. 아, 더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알파벳을 여전히 그냥 광고 회사로만 보시는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당장 클라우드 사업만 해도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같이 3대장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시장에서 아주 단단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죠. 네, 구글 클라우드는 알파벳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광고 시장이 경기에 따라 흔들릴 때 안정적인 기업 고객 기반의 클라우드 사업이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분야예요. 반도체요? 네, 알파벳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 칩, TPU라고 하죠.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직접 설계하고 만듭니다. 아, 그게 엔비디아의 GPU랑 경쟁하는 그거군요.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을 자체 칩으로 해결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기술의 종속성에서 벗어나고 미래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죠. 소비자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안드로이드라는 막강한 운영체제로 애플과 경쟁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웨이모를 통해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와, 정리해보면 검색과 광고라는 아주 튼튼한 현금 창출원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반도체, 자율주행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키우는 거대한 복합기업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어떤 한 분야가 흔들려도 다른 분야가 받쳐줄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 어쩌면 버핏은 여기서 기술 세계의 코카콜라가 될 가능성을 본 걸 수도 있겠습니다. 구조적 안정성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게 바로 알파벳이 단순히 검색 회사가 아니라 어떤 경제 상황이나 기술 트렌드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가 있잖아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구글의 검색 엔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버핏이 이 위험을 간과한 건 아닐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투자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이자 저희가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지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죠. 맞아요. 검색 경고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어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요즘은 챗GPT에 먼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링크 목록을 보여주는 대신에 정리된 답을 바로 주니까요. 이런 변화가 구글 검색의 그 단단한 해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핵심 주장이죠. 네, 그 위험은 실제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죠. 하지만 버핏의 관점은 조금 달랐을 겁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첫째,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지만 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회사 역시 구글이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와 최고의 AI 인재들, 그리고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TPU까지 구글은 경쟁자들하고는 출발선이 다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생성형 AI를 기존 검색에 통합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이미 AI 오버뷰 같은 기능으로 검색 결과 상단에 요약된 답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위협을 흡수해서 자신의 무기로 만드는 전략이네요. 새로운 서비스가 주류가 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버핏은 이런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기술 위협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적 우위에 베팅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위협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위협을 방어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알파벳의 근본적인 힘을 더 높이 평가했다. 이런 분석이네요. 자, 이제 남은 질문은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다는 게 버핏의 지론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투자의 활용 점정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기본 원칙, 즉 거품있기 시장에서 상대적 가치를 찾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펄이 28배 수준입니다. 28배요? 네,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절대 저렴한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 28배면 싼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매그니피션트 세븐 주식들과의 비교겠군요. 네, 바로 그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당시 AI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폭등하던 엔비디아의 펄은 60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60배요. 와.
네, 다른 기술주들도 엄청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에 비하면 알파벳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버핏은 과열된 기술주 시장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서 알파벳이 가진 본질적인 힘에 비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버핏이 갑자기 AI 전문가가 돼서 뭐 미래 기술에 개팅했다 이런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다들 AI라는 그 이름표에만 막 열광하면서 특정 기업들의 돈을 쏟아부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열기 속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투자의 타이밍 자체가 메시지인 셈이죠. 만약 버핏이 AI를 그냥 일시적인 거품이나 유행으로 봤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뜨거울 때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오히려 현금을 더 쌓아두고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렸겠죠. 지금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AI를 둘러싼 시장의 열기 속에서도 알파벳이 가진 사업 모델은 단기적인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이번 투자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이거군요. AI라는 최신 유행어에 현혹되지 말고 그 기술이 어떤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더 깊고 단단하게 파주는지를 보려는 것. 네, 그는 AI 기업을 산 게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도구로 더욱 강해질 영원한 기업을 산 셈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시장의 소음 너머에 있는 기업의 근본적인 힘과 유연성에 집중한 것이죠. 많은 이들이 AI라는 이름표에만 집중할 때 그는 그 너머에 검색, 광고, 클라우드, 하드웨어,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본 겁니다. 아, AI는 그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하나의 촉매제라고 판단한 거죠.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워런 버핏의 결정이 처음에는 되게 의외의 행보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의 오랜 투자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지극히 버핏다운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파벳의 검색, 클라우드, 하드웨어, 자율주행 같은 사업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워런 버핏처럼 정말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미처 주목하고 있지 못하지만 10년 뒤 알파벳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게 될 숨겨진 잠재력은 과연 무엇일까요?